역시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출발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듣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청자분들께서 연사분들께 궁금한 내용을 여쭤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유튜브로 접수된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천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왔네요. 일본에서는 심층 보도가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나 주간지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실제로.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부족, 법적 소송 위험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물론 그 신문에서도 심층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간지의 심층 보도가 더 눈에 띄는 것은 좀 더 자극적인 테마라든지 좀 보여주는 방법이 더 눈에 띄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기존의 미디어 같은 경우는 미디어라는 어떤 틀 속에서 진행되는 루틴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에서 주간지의 심층 보도의 부분이 좀 더 눈에 많이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간지의 심층 보도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간지의 기자가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주간지와 프리 저널리스트들이 협업을 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기사 내용에 대한 검증의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거칩니다. 그리고 검증을 거친다는 것은 검증에 대한 반박의 부분에서도 대응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더라도 기자 개인이 그 법적인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간지나 그리고 신문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역시 이 교수님께 들어왔는데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본 미디어의 상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일본 신문 산업이 심각하게 쇠퇴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일본의 신문 부수 규모를 들을 때마다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어떤 이유로 그토록 큰 규모의 신문 발행 부수를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본의 신문 부수가 많았던 것은 일본이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도시화가 진행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도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인구 집중이 많은데요. 일본도 대도시 위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그리고 삿포로 대부분 이 지역의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본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구독이라는 부분들을 신문 경영의 주요한 마케팅 수법으로 써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신문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대에서부터 많은 전쟁이라든지 몇 개의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을 통해서 미디어의 독자들을 늘려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는 좀 다르게 독자가 아직까지 부수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독자에 대한 서비스도 있고 또 기사에 대한 부분, 기사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독자들의 성향에 맞춰서 특정하게 지나치게 그 진보적이라든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 때는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근데 일본에서 산케이 신문은 전국지 중에서 그렇게 부수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산케이를 그렇게 주요한 매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산케이가 주요한 일본의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본에서 느끼는 거와 한국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산일보의 늦은 배웅이라는 프로젝트는 언론이 할 수 있는 슬픔을 위로하는 가장 멋진 방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가와 협업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런 협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는 예술과 저널리즘을 결합한 또 다른 시도는 없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국내 언론사 중에서 예술과 결합한 케이스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부산일보에서는 당연히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뭐 어느 분야든 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의 대상이 있는데 조율하는 과정이 힘든 것인데, 혹시 문화부 기자를 해보시면 조금 느끼실 거예요. 예술가 분들은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기 고집이랄까요? 본인의 그 작품 의식이 되게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늦은 배웅의 어떤 그 모습들과, 또 저희가 이제 그 언론의 보도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조율한 결과 지금과 같은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면에 저희가 만약에 아까 부고의 이미지 형태로 전면에 걸쳐서 11개 사연, 12개 사연을 보도하는 이런 케이스는 사실 전면 광고 형태로나 저희가 실을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전시회를 이제 전국에 계시는 그 문화부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소개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기자분들이 전부 다 이제 놀라셨던 것들이, 이제 국내 언론사 분들이시니까, 아니 이게 정말 이렇게 전면 광고를 빼고 이 사연들을 이 전면에 실었느냐, 이건 아니면은 이 전시회만을 위한 작품으로 그냥 한 부 정도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지면에 나갔던 거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작가님께서 딱 그 지면을 작품으로 그 전시회에 전시를 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이제 수용을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대진 기자님은 또 이제 긴 호흡으로 기획 기사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혹시 요즘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또 다른 프로젝트 주제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셨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공개가 어려우시면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살아남은 형제들이라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을 한 33분 정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1987년도에 형제복지원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 이 박인근 원장 일가와 형제복지 지원재단이라는 형태로 이제 생명력을 유지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87년 이후에 형제복지원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또 심층 스토리로 다뤄보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이 늦은 배웅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면서 잠깐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조금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정도 좀 정리가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형제복지원 문제 쪽으로 초점을 맞춰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기는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싱가포르,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까지 네 국가의 혁신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잠시 휴식 가지시고요. 잠시 후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저널리즘을 묻다라고 하는 세션인데요. 4시 1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부터 시작할게요. 구글, 네이버, 카카오의 담당자들이 저널리즘과 플랫폼의 공생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